맞습니다.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그 네 번째 시간, 바로 이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일단 두 가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고려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입니다. 청자. 청자라는 것은 푸른색을 띤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기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푸른색을 띤 사기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려 청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었을까? 고려 시대에서만 만들었을까? 원래 도자기 하면은 어떤 나라가 유명해요? 원래는 중국에서 그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때부터 실상은 만들기도 했는데, 이 청자가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예술 작품, 어떤 이렇게 좀 약간 아름다움을 갖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송나라, 고려 시대 때 우리 그 있었던 그 약해 빠진 중국이었지, 그지? 그 당시에 미안합니다. 중국 분들한테 죄송해요. 바로 이 송나라의 도자기 제작 기술이 싹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고려가 이 청자 제작 기술을 싹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중국보다 더 잘 만들어. 중국보다 더 잘 만들어. 실질적으로 도자기 하면 중국인데, 예전에 그 브랜드도 있었잖아. 무조건 뭐 차이나 들어가잖아. 무조건. 도자기는 실상은 중국인데, 이 고려에서 만든 청자만큼은 오히려 중국에서 뭡니까? 자기 뜻 것을 접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오히려 고려에서 만든 청자를 역수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만큼 우리의 제작 기술, 청자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비취색, 줄여가지고 비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비취색, 비색. 여러분들 옥 압니까? 푸른 옥. 푸르딩딩한 약간 그 녹색 같으면서도 푸른색 같으면서도 약간 어두운 느낌의 이게 무슨 색이야? 청자 연적인데,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취색 알겠죠? 나중에는 이 송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고려 청자를 자기네들 청자보다 바로 뭡니까? 더 높게 쳐줬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 중국의 남송 시대에 필명이 태평노인이라는 필명을 쓴 한 학자분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수중금이라는 책인데, 앞에 있는 숫자가 소매 숫자입니다. 긴 소매. 옛날 그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옛날 좀 있는 사람들 옷은 이 옷소매가 길잖아. 그래서 이 옷소매가 하도 길다 보니까 이 안에 뭐 쑥 감추면 이게 태가 안 나요. 뭘 안에다 집어넣는지. 그래서 수중에 감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옷소매에 감출 만한 천하제일의 아이템 10가지를 적은 책이 있어. 아이템 10가지. 그 중에서 그 태평노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소개했느냐? 고려비색 천하제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래의 중국에서 감탄할 정도니까. 바로 이 비색의 향취를 담은 고려청자가 되겠어요.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아름다운 독보적인 비색에 바로 이 고려청자는 특별한 제작 기술 하나가 포함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시간에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노란색으로 적어요. 바로 상감기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청자 하면 요걸 떠올려야 돼. 상감기법. 삼각김밥? 목공이라든지 금속공예에서 가구나 이런 곳에 이제 홈을 파가지고 은실을 이렇게 두드려서 홈 안에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기법이 바로 상감기법인데, 이 상감기법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도자기에 응용했다. 청자에 응용한 것은 고려가 유일합니다. 음악이 안 꺼졌어요? 상감기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거. 우리 매병 하나 만들어 보자. 술병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하지. 여러분들 그림만 보시고 한번 맞춰 보세요. 요 병이 무슨 병인지. 자, 그림. 매병. 매병이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인데, 쉽게 말해 가지고 술병
술병이에요. 술병. 예, 술병. 운항문. 운항문이라는 것은 뒤에 문자가 문이라는 뜻이니까 운항문 매병. 그럼 이제 여기에 네 글자가 남았네. 네 글자가. 자, 여기에 이제 뭐냐? 운항문이라고 방금 파워님께서 얘기해 주셨거든. 구름 운자와 학이에요. 구름과 학이 새겨졌다. 무늬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학의 문양이 있다. 이 원마다 동그라미마다 이 테두리가 아주 짙은 이제 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학이 새겨져 있어요. 학이 딱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펼치니 이렇게 파다닥 파다닥 하는 고개를 다 하늘을 쳐들고 있어. 하늘을 딱 쳐들고 있어. 날개를 펴고 난 꿈이 있어요 하고 있지. 딱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있어. 즉 하늘을 나는 모습이지. 하늘. 여기는 하늘의 공간이야. 하늘의. 우주는 둥글잖아. 하늘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고 대기도 둥글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을 나는 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지 않은 학. 한마디로 땅 위를 날고 있는 학입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학들이 동그라미 안에 없고 이제 바탕에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의 학은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올라가는 걸 비상,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 하강, 낙하, 활강, 추락. 하강으로 합시다. 하강으로 합시다. 하강이 마음에 들어. 자,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학들은 비상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학들은 바로 하강한다. 오르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고려의 그 아주 그 저기 과거 제도를 적절히 풍자하는 이 매병 같아요. 그죠? 어떤 선비는 위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선비들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학들은 땅으로 다강했다 추락했다 뭐 그런 얘기인가? 그리고 바로 이 원 밖에 혹은 원 안에 바로 뭡니까? 그 학들이 논이는 구름이 이렇게 구름 문양이 여기 운자가 구름 운자잖아. 구름 문양이 이렇게 있는 고려의 상감 기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이 청자의 이름은 바로 뭐겠습니까? 청자.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될 말.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상감 기법 꼭 넣어야 되는 거야. 어떤 기법이 적용됐는지 꼭 넣어야 되는 거야.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병이다. 청자 재질에 삼감 기법이 적용된 구름과 학의 무늬가 새겨진 술병.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니까 꽤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져 이렇게 바로 뭐냐? 이 상감이라는 겁니다. 상감. 이 상감 기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고려 청자고요. 여러분들 사진 자료에서 이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병이 딱 나오면 바로 뭡니까? 머릿속에 뭐가 꽂혀야 돼? 고려 청자. 고려 청자. 중국보다 나은 중국에서 기술이 전래됐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제작 기술로 만들어낸 바로 상감 기법이 적용된 고려 청자.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야? 그렇다면 그 상감 기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법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의 도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의 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그 상감 기법을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림이니까 잘라도 돼. 여기를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여기서 잘라봅시다. 잘라보면은 이렇게 있겠지. 자, 상감기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감기법이란 바로 뭐냐면 일단은 흙으로 그릇을 빚습니다. 흙으로 뭐 이제 재질이 좀 좋은 회색빛의 뭐 고령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깔끔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 요 단면이야, 단면. 아주 균일하게, 균일하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도공이 바로 유약을 발라가지고 가마에서 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빚어가지고 살짝 말립니다. 살짝 말려가지고 칼로 이렇게 흠집이 날 정도로 살짝 말린 다음에 칼로 여기다가 조각을 하는 거죠. 조각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야. 조각을.
이렇게 음각으로 음각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홈을 팝니다. 조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백색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자기 굽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미술 시간에 주무르던 이 찰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흙의 색깔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흙에 포함된 그 금속 성분도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나 이 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도자기에서는 중요해. 철분 여러분들. 모형님 봐봐. 그렇지, 백토. 하얀 흙을 채워 넣는 게 아니고 물에 개가지고 걸쭉하게 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 겉에 바르는 거야. 이렇게 하얀 흙을 발라요. 한 겹 발라요. 그럼 뭐야?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홈에 하얀 흙이 채워지겠지. 하얀 흙이 이렇게 채워지겠지. 하얀 흙이. 보일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얀 흙이 채워지겠지. 그런 다음에 또 살짝 말려요. 살짝 말린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와이퍼 같은 거 있잖아. 와이퍼. 차 와이퍼. 이걸 뭐라 그래? 이거 긁어내는 거 뭐라 그래? 넓게 이렇게 긁어내는 거 뭐라 그래? 주걱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납작하게 긁어내는 거 이게 싹 깎아내는 거 이거 뭐라 그래? 그 스크래퍼로 싹 긁어내는 거예요. 어디 가냐? 자, 이게 스크래퍼였죠. 자, 마른 상태에서 싹 긁어내는 거지. 그래서 겉에 발려져 있던 하얀 흙을 싹 긁어내면 바로 뭐야? 온폭 들어간 곳에 하얀 흙이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홈을 파 주변에. 여기는 이제 테두리 원 같은 데지. 또 홈을 이렇게 파.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 흙을 바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흙. 그럼 이 홈 안에 또 빨간색 흙이 들어가겠지? 그런 다음에 살짝 말려요. 살짝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스크래퍼로 겉에 있는 빨간 흙을 싹 긁어냅니다. 그럼 바로 뭐야? 홈에 빨간 흙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거지. 맑고 투명한 비추색의 유약을 싹 바른 다음에 무려 1250도에서 1300도까지 빵빵빵 열을 올려내고 확 구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저 상감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감기법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감기법. 끊어서 읽어야 돼. 상감기법. 이렇게 읽으면 좀 괜찮아. 붙여서 읽으면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삼갑김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끊어서 상감기법. 삼갑김밥 아닙니다. 상감기법. 어떻게 만든다? 도자기를 만들어서 홈을 파고 흙물을 바른 다음에 다른 색깔의 흙물, 백토라든지 적토, 붉은 흙을 넣어가지고 긁어낸 다음에 무늬가 있는 상태에서 유약을 바른 다음에 가마에서 구우면 저렇게 나오는 거야.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서 무늬를 내는 제작 기법이다. 따라서 앞에 뭘 적어야지? 우리나라 고려 청자 자랑스럽다. 중국에서도 그 색깔을 소매 속에 감출 만큼 제일 짱 아이템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색깔이 뛰어났다. 그 색깔을 뭐라고 한다? 비색이라고 하는데 그 비색에 상감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청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고려의 독자적인 도자기 제작 기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터져드립니다. 상감기법 기억하세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고려 청자다. 이제 두 번째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고려하면은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뭔가를 만드는 제조대장경이 아니고 다시 두 번째 아이라고 해야 돼. 아이. 자, 팔만대장경. 벌써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름. 두 번째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가지고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장경이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지. 요거 지난 시간에 몽골에 침입했으면은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 고려는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특히나 거란의 3차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 거란의 3차 침입을 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바로 뭡니까? 야, 이거 북방 유목민족 너무 자주 들어오고 내가 개경까지 함락된 거 내가 나름 이 고려의 황제인데 내가 이 꼬라지로 지방 전전하면서 도망 다녔는데 아우 창피해. 어떻게든 이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아내보자. 무엇으로? 불심으로 대동단결하여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고려에 딱 모아놓으면 감히 누가 쳐들어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 딱 있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불경들 죄다 모아가지고 초조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초조대장경. 근데 이 초조대장경이 어떻게 됐어? 몽골이 들어와가지고 격영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 초조대장경을 저기 대구에, 멀찍이 있는 대구에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해놨는데 거기까지 몽골 애들이 가가지고 불을 싸질러 버린 거야.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소실됩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까? 왜 제조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이냐? 팔만대장경이 고려에 거란의 침입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든 불심으로 대동단결, 바로 초조대장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바로 누가 침입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 칭기즈칸의 군대, 칭기즈칸의 그 후예들.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이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게 됩니다. 불타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뭐야? 부처님 말씀이 다 여기서 책이 불탄 게 아니고 찍어낸 책 대장경 그대로 있는데 그 판이 없어진 거야. 계속적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그 판 자체가 사라진 거지. 1237년이다. 1237년에 최후가 야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대장경 판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제조대장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장경이 되는 거죠. 자, 소실됐어. 그래서 그 당시에 무신집권자 최충원의 아들 최우, 이 사람이 이제 주동자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과 함께 친했던 스님이 수기 스님이라고 그 당시에 승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 일단은 몽골이 침입했는데 최씨 무신 정권하고 고려 조정은 짐을 싸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갔잖아. 그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로 뭐야? 이제 기댈 데가 없어. 기대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돼. 고려 백성들이 하나로 이렇게 뭔가 뭉칠 수 있는 뭔가 국가적인 사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집권자 최우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부터 관청 하나 만들어. 대장도감이라는 거 만들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맡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바로 대장도감이라는 곳에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팔만대장경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판화 생각하면 돼. 목판화 생각하면 돼.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목판의 재료는 무엇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재료로 많이 썼던 게 바로 뭐냐면 산번나무, 벚나무, 산에 자라는 벚나무, 그게 많이 쓰였고 뭐 단풍나무도 조금 쓰였다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가로 사이즈 68에서 78cm, 그리고 세로 길이 24cm, 그리고 두께는 2.5에서 3cm, 그리고 무게는 3kg짜리의 판을 만드는 거야. 적어놓은 거 보고 읽은 거예요. 산번나무 혹은 돌배나무를 베가지고 그것을 일단 나무를 바닷물에 담가. 바닷물에 담궈요. 오랜 기간, 한 2년 담궈요. 그 다음에 어떻게? 1차 커팅을 해가지고 소금물에 또 삶아. 소금물에 삶아. 푹푹 삶아. 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수분을 빨아들여서 조직을 촘촘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 바닷물에 담그고 소금물에 끓인 다음에 그 다음 잘라.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사이즈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 다음 뭐해? 파. 무엇을? 글자를. 파. 그런데 여기서 글자 팔 때 우리 모형님께서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한 글자 파내고 3번 절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 글자를 파요. 그리고 또 3번 절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지. 이것은 바로 뭐야?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의 말씀, 그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갖 정성과 주의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틀린 글자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1차로 찍어봐. 1차로 찍어봐. 오탈자 없다. 통과하면 바로 뭐야? 거기다가 뭐 해야 돼? 곰팡이 슬지 않게. 오칠합니다. 오칠.
오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구리판을 답니다. 이 구리판 왜 달았을까? 나중에 뒤틀리지 말라고 모퉁이마다 구리판을 딱 끼우게 되는 거죠. 어우, 몇 단계야 이게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이렇게 긴 단계를 거치면서 팔만대장경판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져가지고 전체 지금까지 이어진 개수가 무려 81,258장. 그래서 바로 뭡니까? 팔만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답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이 팔만대장경, 그 만든 목적을 내가 여기서 얘기하다가 까먹어 버렸는데, 그 몽골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돼서 이것을 만든 목적은 바로 뭡니까?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렇게 적으면 웃겠지. 바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몽골을 침입과 같은 국난을 극복하고자 그 기원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팔만대장경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기 보관 적어야 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이 조선시대 때 이 팔만대장경 보관하기 위해서 아예 이 해인사에다가 그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인사 장경판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글자 밖으로 나갔나? 아, 전내에서 딱 끊어졌네.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것을 조선시대에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해인사 장경판전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야. 조선시대 때. 그래서 여기서 현재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해인사 장경판전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지. 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곳 해인사 장경판전. 특히나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그 과학기술의 그런 어떤 그 당시의 모든 나무 그 목판을 보관하는 그 모든 과학기술의 총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뭐야?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재를 보관하는 바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이다. 이것은 뭐 짝대기는 필요 없고 한번 그냥 슬쩍 터져드립니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 자체도 하나의 역사적인 오래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다. 짝대기는 없지만 한번 터져드립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슬쩍 적어 놓으세요. 아,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2가지의 지정을 받은 거야. 팔만대장경은 기록유산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문화유산으로. 아시겠죠? 나무가 훼손 없이 잘 보존되는 습도나, 그렇지, 목판, 즉 나무로 만든 뭔가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바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첫 번째가 햇빛이야, 햇빛. 2번째가 바로 뭡니까? 습도죠, 습도. 습기. 따라서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바로 햇빛과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희한한 공법이 들어갑니다. 바닥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여러분들 그 테마파크, 해인사 테마파크라든지 박물관 가면 거기에 나와 있어. 그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햇빛과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은 햇빛은 바로 뭐야? 지붕이 있으면 되는 거고,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빼곡히 대장경을 보관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기 전에 밑에 있는 기초 작업할 때 여기에 뭘 넣느냐? 소금 넣습니다. 소금 왜 넣어? 귀한 소금을 장경판전 바닥에 두껍게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냐? 석회도 깔고 숯도 깔고. 이거 다 왜 하는 겁니까? 지붕은 햇빛이 막아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밑에다가 그렇게 기초 공사를 한 거예요. 숯과 석회와 그리고 소금을 이용해 가지고 두툼하게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이제 장경판전을 세운 거지. 게다가 바로 뭡니까?
가시게 되면요, 이 장경판전 즉 아래에 보통 사람이 사는 집에는 바로 뭡니까? 위쪽에 이게 창이 달려 있잖아. 그런데 장경판전은 바로 뭡니까? 사람 살기 위해서 만든 집이 아니죠. 오로지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창이 나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반대편으로 만약 여기에 습기가 뭔가 있다, 여름철에 비가 와가지고 좀 축축하다, 바닥에서 올라온 건 아니고 바깥쪽에서 유입된 습기가 좀 안에 머물러 있다, 바람이 싹 불어서 그 습기를 싹 가져갑니다. 바로 저러한 기술이 들어갔다, 저런 테크닉, 저런 기초공사의 테크닉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 될 만하고, 또한 지금까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도 팔만대장경이 훼손 없이 저렇게 보관되는 겁니다. 오늘날 특별한 과학기술이 필요치 않아요. 오로지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의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역사 동안 보관됐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서 세계 속에 자부심이 되고 있다. 대단한 기술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해인사 장경판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러한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기록 유산이다. 자, 팔만대장경 밑줄 쳐 주시고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터져 드립니다. 네. 이제 사진 봐야죠. 네, 사진 봅시다. 사진. 이분은 바로 누구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주신 간송 전형필 선생님입니다. 현재의 간송미술관으로 이분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지. 이분께서 바로 뭐냐? 아까 그 얘기했던 청자, 상감, 운항문의 매병을 이분께서 지켜내신 거야. 고려 청자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 간송 전형필 선생께서 어떻게든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분이 본래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집안의 가산이 장난 아니에요. 갑부세요, 갑부. 그것을 털어가지고 우리의 문화재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이분께서 보관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훈민정음, 전 세계적으로 문자를 만든 사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바로 이분의 노력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뒤에 나와 있죠. 뒤에 있죠. 바로 청자, 상감, 운항문의 매병을 이분께서 그 당시 돈으로 2만 원. 2만 원이면 여러분들 지금 그때 뭘 할 수 있었냐면 그 당시는 경성이라고 불러야겠지, 그지? 한양거리에 기와집을 무려 20채나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바로 이 운항문의 매병을 산 거야. 일본인 그 골동품 상한테. 깎지도 않았어. 깎지도 않고 돈을 턱 내놓고 가져간 거야. 고려 청자, 이 청자 상감 운항문의 매병을 2만 원에 사오셨는데 나중에 그 일본인 골동품상이 찾아왔어. 다시 되팔래. 4만 원 주겠대. 2배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야, 나 같으면 바로 뭐야. 오, 진품을 알아보시네요. 따라락 2배! 이래가지고 4만 원에 팔겠다. 근데 안 팝니다. 우리 간송 전형필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이 청자, 상감, 운항문의 매병보다 더 훌륭한 고려 청자를 가지고 온다면 그때 팔겠다. 간송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것만한 물건 없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천금을 갖고 와봐라. 내가 내주나. 이분이 지켜내신 바로 이 고려 청자가 바로 오늘날 나라의 보물로서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려 청자의 저 비색과 독자적인 상강기법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